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 영적 교사 크리스티나 무르티에 비견되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본명은 울리 톨레이다. 1948년 독일 리넨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 시절을 매우 불행하게 보냈다. 부모의 불화와 이혼으로 집안은 적대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었고 이는 학교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아웃사이더로 지냈다. 톨레는 2차 세계대전의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 안에서 종종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곳에서 느껴지는 고통의 에너지로 인해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빠져들곤 했다. 13살 때 톨레는 스페인으로 건너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학교에 다니기를 고집하지 않았던 아버지 덕분에 문학, 천문학, 언어 등 관심 분야를 집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19살에는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의 외국어 학교에서 독일어와 스페인어를 가르치며 생계를 해결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춘기를 거쳐 성년에 이르기까지 더욱 깊어져 갔다. 그것은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감, 두려움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톨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철학, 심리학, 문학 등 방대한 영역의 자료를 접했다. 런던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해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독일의 중세 철학자이자 신비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때 자신의 이름을 울리에서 에크하르트로 바꾸었다. 사춘기 시절부터 지속된 오랜 우울증과 심리적 방황으로 종종 자살 충동까지 느끼던 톨레는 29살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중요한 내적 변화를 경험했다. 한밤중에 일어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우울증으로 괴로웠다고 톨레는 고백한다. 삶의 깊은 회의와 공허를 느낀과 동시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라고 외치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 자신과 살 수 없는 그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둘이란 말인가? 하는 의문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진짜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임을 깨달았다. 곧이어 그는 그런 생각조차 정지시키는 진공과도 같은 에너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변화를 경험했다. 얼마쯤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 그는 그저 평화로웠다. 커튼 사이로 부서지는 투명한 햇살과 아침을 알리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 시간이 정지한 듯했고 모든 질문은 사라졌다. 평화로움만이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나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대한 감각 혹은 단지 관찰하고 지켜보는 존재만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런던 거리를 거닐며 톨레는 모든 것이 기적처럼 여겨지고 깊은 평화가 밀려왔다. 교통체증조차도 평화롭게 느껴졌다. 이 느낌이 계속되어 그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밑바닥에 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절망은 나락에서 깨달음의 밝은 순간으로 갑자기 이동하는 이 아름다운 경험이 있은 후 톨레는 대학원을 중퇴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를 이해하고자 많은 시간을 런던의 러셀 광장이나 햄스테드 히스 공원의 벤치, 불교 사원 등에 머물며 세상을 지켜보았다. 또한 마음에 대한 책을 읽고 영적 스승들을 만나면서 수년간 내면 여행을 계속해 나갔다. 노숙자처럼 지내는 그를 가족들이 무책임하며 정신이 나갔다고 여길 정도로 이 무렵 그는 완전히 내적 탐구에 몰두해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톨레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캠브리지 대학생들을 비롯해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소규모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감화를 받은 이들이 거듭 가르침을 청하면서 영적 상담자이자 강연자로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를 여행하게 되었으며 후에는 캐나다 밴쿠버에 정착했다. 톨레의 첫 번째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생각과 감정을 자신이라고 여기는 인간의 근본적인 착각을 다룬 명저이다.
이름과 성별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국적과 직업과 소유를 자신이라고 여기는 이 오류에서 생겨난 자신에 대한 허구 이미지가 에고이다. 그리고 이 에고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다시 말해 에고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지이며 그 정신적 이미지는 그 개인이 살아온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머릿속 목소리를 들으며 그 목소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생각의 흐름이다. 이 목소리가 명령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한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고 톨레는 말한다. 그 생각의 흐름 배후에는 그 생각들에 물들지 않는 그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한한 공간이 있다. 그것을 톨레는 순수 존재 혹은 순수한 있음이라 부른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순수한 있음과 의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결이 에고로부터의 자유이며 평화이고 고요이다. 톨레는 이것을 있음의 기쁨이라고 부른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1997년 나마스테 출판사에서 3,000부가량 인쇄되었다.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서점 가판대에 책을 진열하고 밴쿠버의 작은 서점들에 몇 권씩 갖다 줘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2000년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잡지에 이 책을 소개했다. 책은 곧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출간된 지 4년 후에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미국에서만 300만 부가 판매되었으며 전 세계 33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2005년 톨레는 한층 깊어진 통찰력을 담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출간했다.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인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나는 누구인지 깨닫고 진정한 삶으로 다시 떠오르는 것이 책의 주제이다. 일화와 철학적 내용을 통해 에고에 대한 집착이 마음의 기능 장애를 일으켜 분노, 질투, 불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명하게 이해시켜 준다. 그리고 고통체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사는 자유와 기쁨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갇힌 채 삶 전체를 보낸다. 우리 모두는 감옥 속으로 태어난다. 이 감옥은 꿈꾸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들, 조건 지어진 그것들이 삶의 진정한 실체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감옥이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라고 톨레는 단언한다. 에고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나를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존재이다. 게다가 에고는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무엇인가에 자신을 동일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무엇인가는 앞서 말한 것들 외에도 지위나 명예, 신앙, 고급 브랜드의 상품, 외모 등등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과 동일화되든 에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동일화될 외부의 대상을 찾아다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에고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에 눈을 뜨는 일이다. 나의 생각, 감정, 감각, 경험은 내가 아니다. 그저 존재함의 기쁨이 곧 나이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규정 짓는 것을 중단하라. 그래도 당신은 죽지 않는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톨레는 말한다. 자신의 에고를 자각하기 원하는 사람, 어느 곳에 살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언제나 현재의 순간에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이다. 이 책은 종교나 사상이 아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이 깨어남 그 자체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대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책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희망적인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 어둠의 정체를 알아차렸을 때 우리의 의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등하게 여긴다. 나는 소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에고는 비교를 먹고 산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외부의 대상들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것은 언제나 실패로 끝난다. 에고의 만족은 수명이 짧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해서 사고 소비한다. 또한 에고의 가장 큰 병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과거나 미래에서 찾고 현재의 순간을 무시하는 것이다. 남노하기 그지없는 이 에고를 내려놓는데 몇 생이 더 필요한가? 돌레는 자신이 내적 변화의 순간에 가졌던 의문, 즉 본래의 나가 아닌 또 다른 나는 에고이며 그것을 나로 동일시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임을 지적한다. 이 에고는 본래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혹은 기억과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일종의 착각이다. 그러므로 이 에고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과 동일화된 자신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깨어남이 시작된다. 이 깨어남이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톨레는 말한다. 에고의 바탕을 둔 마음 상태를 자기 자신으로 잘못 알고 동일화되는 것은 한 개인과 집단을 불행에 이르게 하는 근본 원인이다. 그것은 세상을 갈등과 폭력의 위기 상황에 이르게 하며 인류의 생존조차 위협하는 위험한 광기로까지 몰아간다. 우리는 자신의 의식 상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깨어있는 의식을 선택할 때 개인의 삶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지구 행성에 반복되고 있는 갈등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행복에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이 책은 말한다. 자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평화는 소음도 없고 문제도 어려운 일도 없는 장소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화는 그런 것들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은 수천 년 동안 고통받아온 인류이다라고 톨레는 말한다. 당신 안에 그 인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상태가 당신의 삶과 행성의 미래를 결정한다. 삶 전체의 여행은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상태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이 추측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아의식, 에고, 생각 등이다. 지금 에고와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는 길이고 새로운 지구로 향하는 길이다. 영적 깨어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진화의 필수이다. 꿈에서 깨어날 때 에고가 창조한 삶의 드라마는 막을 내리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삶이 다시 등장한다. 톨레의 모든 작업은 바로 이 깨어남을 위해 우리의 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다. 이 행성에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운명이다. 아무리 깊이 숨어 있든 아무리 주저하든 당신 내면의 구도자가 살고 있다면 이 책은 특별한 선물이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에서 벗어나 거짓된 나에 가려져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일, 그리고 신과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일, 그러한 일 없이는 행복은 불가능하다. 가장 위대한 예술은 나를 내려놓는 일이다. 생각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생각보다 더 깊은 차원을 발견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곳의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 있을 뿐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있다. 2장 예고 인류의 현재 상태 중 일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발음이 되어 소리로 나와도 혹은 소리가 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남아 있어도 거의 최면 같은 주문을 걸 수 있다. 말 속에서 인간은 쉽게 자기를 잃어버린다. 어떤 것에 단어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암묵적으로 믿어버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다만 신비에 하나의 분류표를 붙였을 뿐이다. 모든 것들, 즉 한 마리의 새, 한 그루의 나무, 심지어 단순한 돌멩이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의 인간 존재를 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심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실체의 표면층뿐이며 빙산의 일각보다도 작다.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의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온 생명 전체의 원천과도 연결되어 있다. 돌 하나까지도 꽃과 새라면 더욱더 신에게로 그 원천에게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단어를 붙이거나 머릿속에서 분류표를 붙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거나 손에 쥘 때 그리고 그것의 있는 그대로를 허락할 때 외경심과 경이감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의 본질이 침묵 속에 자기 자신을 당신에게 전달하고 당신의 본질을 당신에게 되비쳐 줄 것이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느끼는 것, 그들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다. 반 고흐는 이건 낡은 의자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는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그 의자의 순수한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나서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의자 그 자체는 몇 달러밖에 되지 않은 물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자 그림은 지금 2,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말이나 분류표로 세상을 덮지 않을 때 인간이 생각을 사용하는 대신 생각에 사로잡힘으로써 오래전에 잃어버린 기적과 같은 감각이 당신 삶에 돌아온다. 삶의 깊이가 돌아온다. 사물은 새로움과 신선함을 회복한다. 가장 큰 기적은 단어나 생각이나 머릿속 분류표나 이미지에 앞서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당신과 뒤엉킨 모든 것, 자신이라고 믿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느낌, 순수한 있음의 느낌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 책은 그 뒤엉킨 것을 푸는 것에 대한 것이다. 사물과 사람과 상황에 말이나 머릿속 분류표를 재빨리 붙이면 붙일수록 당신의 현실은 더 얕아지고 생기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자신의 안과 주위에서 쉼없이 펼쳐지는 현실, 그 삶의 기적에 더 무감각해진다. 그런 방식으로 영리함은 얻을 수 있지 모르지만 지혜는 잃어버리고 마찬가지로 기쁨, 사랑, 창조성, 생명력도 잃어버린다. 감각, 지각과 해석이라는 소리 없는 틈 사이에서 그것들은 묻혀버린다. 물론 우리는 말과 생각을 사용해야만 한다. 말과 생각에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 속에 갇혀 살아야만 할 필요가 무엇인가? 말은 실제를 인간 마음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축소시킨다. 언어는 성대에 의해 생성되는 5개의 기본적인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은 아에 이오우 5가지 모음이다. 나머지 소리들은 공기 압력 조절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 스, 프 등의 자음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음의 몇 가지 조합만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면 한 그루의 나무나 돌멩이 하나에 대해서라도 그 깊은 곳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가? 환상의 자아. 나라는 단어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장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고 가장 심오한 진실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쓰임새에서 이 단어는 파생어인 나를, 나에게, 나의 것, 나 자신 등을 포함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이기도 하다. 보통의 일상적인 용법에서 나에는 원천적인 오류, 즉 자신이 누구라는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 불과한 정체성이 담겨 있다. 이것이 에고이다. 시간과 공간의 실체뿐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지녔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 환상의 자아의식을 의식이 일으키는 시각적 환상이라고 불렀다. 그 환상의 자아가 그 후의 모든 해석의 토대가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체에 대한 오해의 토대가 되고 모든 사고 과정, 상호작용, 관계의 근본이 된다. 당신의 현실은 이 근본적인 환상의 반영이다. 좋은 소식이 있다. 환상은 환상이라고 알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환상의 알아차림은 환상의 종말이기도 하다. 당신이 그것을 실제로 오해하고 있는 동안만 환상은 생존한다.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의 실체가 저절로 나타난다. 우리가 에고라고 부르는 가짜 자아의 작용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이번 장과 다음 장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나가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환상의 자아는 무엇인가?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보통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니다. 괴물과도 같은 환원주의적 행동에 의해 무한한 깊이를 가진 당신이라는 존재가 성대에 의해 생성되는 소리나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생각 혹은 그 나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혼동된다. 그렇다면 보통 말하는 나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나를 나에게 나의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부모의 성대가 만들어내는 일련의 소리가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단어는 아이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되고 아이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어떤 아이가 자니는 배고파요라고 말하듯이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한다. 머지않아 아이는 나라는 마법의 단어를 배우고 이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이름과 똑같이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다른 생각들이 이 나라는 생각과 합쳐진다. 그 다음 단계는 나의 일부로 보이는 것을 지칭하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바깥의 물건과 자신을 동일화하는 일이다. 즉 물건에 엄밀히 말하면 물건에 해당하는 자신의 생각에 자아의식의 옷을 입힘으로써 물건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나의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빼앗기면 강렬한 고통이 일어난다. 고통스러운 것은 그 장난감 자체가 가진 가치 때문이 아니다. 아이는 어쨌든 곧 그것에 대한 흥미를 잃고 다른 장난감과 물건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이다. 아이의 고통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온다. 장난감은 아이의 발달하는 자아의식, 즉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나라는 생각은 다른 생각들을 그것에 끌어들인다. 성별, 소유물, 감각에 가진 육체, 국적, 인종, 종교, 직업 등의 자신을 동일화하는 것이다. 그 밖에 나가 동일화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등의 역할, 축소된 지식이나 의견,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기억은 나와 나의 이야기로서 나의 자아의식을 다시 한번 규정해준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수많은 것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결국 내가 자아의식을 부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정하게 붙들고 있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 나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것은 이 정신적 구조물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나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대개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그 구조물의 일부, 즉 에고의 지배를 받는 자아이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지만 그때 그것은 당신 안에 훨씬 깊은 곳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지만 그때 그것은 당신 안에 훨씬 깊은 곳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끊임없는 마음의 흐름을 대부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강박적인 생각들을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한다. 이 사고 과정과 그것에 뒤따르는 감정으로부터 분리된 나는 없다. 영적으로 무의식적이라는 의미가 이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 잠시도 멈추지 않고 떠드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목소리 하고 되묻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화를 내며 부정한다. 물론 되묻거나 화내는 주체는 바로 그 목소리, 그 생각하는 자 관찰되지 않는 마음이다. 그것이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거의 독립된 실체처럼 보인다. 생각과의 동일화에서 벗어나 한순간이라도 자기 마음의 내용물로부터 그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의 존재로 정체성 전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 정체성의 이동이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이유도 모르는 채 그저 기쁨과 내적 평화가 밀려오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다. 에고의 내용물과 구조.
에고 지배를 받는 마음은 과거에 의해 완전히 조건 지어져 있다. 그 조건 지어짐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물과 구조가 그것이다. 장난감을 빼앗겨 심한 고통 속에 우는 아이의 경우 이 장난감은 내용물에 해당한다. 그것은 다른 장난감이나 물건 같은 또 다른 내용물로 대체가 가능하다. 당신이 자신과 동일화하는 내용물은 주위 환경, 성장 배경, 그리고 둘러싼 문화에 따라 조건 지어진다. 아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장난감이 나무로 만든 동물 같은 것이든 정밀한 전자제품이든 잃어버렸을 때 오는 고통은 차이가 없다. 왜 그런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나의라는 단어가 숨어 있으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대상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싶어 하는 무의식적인 강박관념은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구조에 단단히 박혀 있다. 에고가 존재하게 만든 가장 기본적인 마음 구조들 중 하나가 동일화이다. 동일화라는 단어는 같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이뎀과 만들다 뜻의 파케레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나는 그것을 같게 만드는 것이 된다. 무엇과 같게 만드는가? 바로 나와 같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것에게 나의 자아의식을 부여하고 따라서 그것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의 대상은 물질이다. 나의 장난감은 훗날 나의 자동차, 나의 집, 나의 옷 등이 된다. 나는 물건들 속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결코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하며 결국 그것들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끝이 난다. 그것이 에고의 운명이다. 3장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 에고는 오랫동안 조건 지어진 마음의 방식일 뿐이다.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에고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현재의 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이다. 에고를 넘어 에고가 전쟁을 할 때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에고는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 에고라는 환상은 자기야말로 당신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그것을 지켜보는 현존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에고가 생존하려고 싸우는 분위기에 있고 과거로부터의 몇 가지 감정들이 되살아나 있는 상태에서는 특히 어렵다. 그러나 한번 그 감각을 맛보면 이 순간에 머무는 현존의 힘이 강해지고 에고는 구속력을 상실할 것이다. 에고와 마음보다도 훨씬 큰 힘이 당신 삶에 생겨난다.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에고를 알아차리는 것 뿐이다.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현재의 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이다. 우리가 그것을 현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은 당신의 목적이기도 한데 현존의 힘을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이것은 또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순간의 존재함만이 당신을 에고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며 당신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현재의 지금에만 존재할 수 있다. 현존만이 당신 안의 과거를 해체시키고 당신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킨다. 영적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믿음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각이다. 출생증명서에 적혀 있는 것이 곧 자신이라고 믿는 생각보다는 진실에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의 생각임에는 변함이 없다. 영적인 깨달음은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본 최초의 인간은 아마도 붓다일 것이다. 그러므로 붓다의 가르침 핵심 중 하나는 무아였다. 또한 예수가 너 자신을 부정하라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라는 환상을 부정하고 그럼으로써 해체하라는 의미였다. 만약 그 자신, 즉 에고가 진정한 나라면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환상의 나를 버렸을 때 남는 것은 그 안에서 지각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의식의 빛이다. 그것이 바로 더 깊은 곳에 있는 나, 진정한 나, 순수한 있음이다. 나 자신이 그것임을 알 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고 단지 상대적인 중요성만을 지니게 된다. 그 일을 존중하기는 해도 절대적인 심각성과 중압감은 사라져 버린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것이다. 내 삶의 배후에 항상 있는 나의 본질적인 순수 존재, being, 그 나의 있음, I am을 감지할 수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의 있음이다 를 감지할 수 있는가? 의식 그 자체로서의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감지할 수 있는가? 혹은 일어나는 일들에 자신을 빼앗기고 마음속에 세상 속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모든 구조물은 불안정하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에고 깊은 곳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 그 환영의 자아를 강화하려는 강한 무의식적 충동이 있다. 그 자기 이미지, 환영의 자아는 생각이 지배권을 쥐고서 순수 존재, 원천, 신과 연결되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기쁨을 흐리게 만들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생각은 커다란 축복인 동시에 큰 저주이다.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든 에고의 숨은 동기는 언제나 같다. 눈에 띄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힘을 갖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더 많이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은 남들과 별개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한다. 즉 대립하는 상대방, 적이 필요하다. 에고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원한다. 언제나 숨겨진 안건을 가지고 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불충분함과 결핍감이 있으며 어떻게든 그것을 채워야만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과 상황을 이용하지만 어쩌다 성공해도 그 만족감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에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고 고뇌한다. 이제는 고전이 된 유명한 팝송 난 만족할 수 없어는 다름 아닌 에고의 노래이다. 에고의 밑바탕에서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존재하지 않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다. 결국 에고의 모든 행동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하지만 에고는 기껏해야 가까운 관계, 새로운 소유물 혹은 이런저런 성취들로 일시적으로 이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 환상은 결코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오직 나는 누구인가의 진리만이 만약 당신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왜 두려워하는가? 왜냐하면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화에 의해 일어나지만 깊은 바닥에서는 어떤 형상도 영원하지 않고 모두 덧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여도 에고 주변에는 언제나 불안감이 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